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다음 달 4일로 연기했습니다. 꽉 막힌 국회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3박 5일간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연아 전 의원, 김유정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3박 5일간의 나토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게 됩니다. 취임 후 첫 다자 외교 해외 순방 일정 소화하고 돌아오게 되는 건데요. 먼저 두 분께 이번 순방의 성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아 전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시고 50일 정도가 됐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시고 또 나토 회의에 사상 최초로 지금 참여를 했는데 이제 나토에서 이번에 아시아 4개국을 특별하게 초청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된 건데요. 저는 이 점만 보면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괄목할 만한 외교적 성과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또 공급망의 여러 가지 착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세계 경제의 정세가 많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굉장히 혼란이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안정세를 보이는가 했더니 전쟁과 또 이런 다자 간의 어떤 무역 질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혼란이 있게 되는데요. 지금 세계 유수의 석학 정치인들은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눈치를 보는 외교에서 한국도 당당하게 글로벌 주체로 나서서 다자간 외교에 힘을 기울이며 힘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나토 회의 참석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나토 회의 자체가 역사 교과서에 기록될 만큼 국제 질서에 굉장히 큰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잘 다녀오셨다. 그렇지만 진짜 앞으로의 숙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귀국하시는데 귀국 이후에 어떤 성과를 갖고 추후에 어떤 일을 하실지 조금 지켜보고 응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첫 그 외교 무대 데뷔 전이었는데 그것이 꼭 나토 정상회의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대러시아 군사동맹 기구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가 초청을 받았지만 여기에 참석을 하는 것이 어떤 득이 있을까, 득보다 실이 많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이죠. 더군다나 10년 주기로 그 어떤 전략적 개념 정의를 하는데 2010년에만 해도 그때 제가 여기에 이제 옵저버로 참석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되게 뻘쭘한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의원 외교라고 해도.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 회원국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서 보는 정도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짧게 발표하는 정도 그런 경험만 했었는데 그때는 러시아가 파트너였습니다만은 전략적 파트너였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그 러시아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또 전쟁 중인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득이 있을까 우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가시는 공군 1호기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얼굴이나 익히고 현안 좀 서로 확인하고 다시 또 보자. 뭐 이렇게 하고 오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그게 목적이었다면 그건 달성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에게 지금 벌어진 또 지고 갈 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이죠. 대중국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러시아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미일 대북 관계에 있어서 그 비핵화 관련해서 공조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허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짐들만 더 떠안고 온 것이 아닌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일본과도 이제 기시다 총리를 뭐 여러 차례 만났다 뭐 이런 얘기 오고 가고 뭐 했다고 하는데 정식적인 어떤 공식적인 그 정상회담은 없었죠. 그런데 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뭐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런 뭐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다 함께 노력하자라고 했다고 우리는 발표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노력하라라고 했다라고 또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도 서로 벌써 삐그덕거리고 있는 것이고 괜히
일본의 어떤 군사력 증강에 우리가 어떤 명분만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공군 1호기에서 말씀하신 그 목적이었다면 목표는 충분히 달성하셨으나 이후 우리나라가 안고 갈 어떤 리스크나 여러 가지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정말 차분하게 잘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이번 순방에 대해 두 분 조금은 좀 다른 의견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번 순방에서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파트너국끼리도 만났단 말이죠. 그 만남을 하고 사무총장까지 해서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눈을 감은 사진이 나토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서 그걸 가지고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 아니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노룩 악수 그리고 그 전에 이 나토 사무총장이 만나기로 했다 연기한 것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뭔가 외교적으로 조금 아쉽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완전히 완벽한 의전과 외교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김 의원님도 저희 의원 외교로도 해외 나가보지만 외교라는 것의 가장 큰 우리가 뭐 핵심 사항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자주 보고 서로 연결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가서 스페인 왕비에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동갑이다. 네. 그러니까 어떤 동질성을 찾기 위한 건데요. 지금 나토 회의 같은 경우 저희는 첫 방문이고 이미 각국의 정상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교류를 하고 또 인적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가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특히 뭐 바이든 대통령 얼굴 한번 보고 지금 가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국내에서 우리 대통령한테 주목하듯이 그렇게 세계가 주목하리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첫 번째로서는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5년 동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끔 국제회의 가셔서 뭐 이렇게 좀 혼밥을 하셨다 아니면 좀 혼자 인사를 못하고 두리번거리는 사진을 봤었는데 저는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주 가고 자주 교류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우리는 사실은 낯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하고 별개로 나토 사무총장하고의 이제 면담이 미뤄진 것도 보면 이번에 우리는 아시아국은 정식 회원국이 아니라 초청국으로 갔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가 지금 나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고 시급한 일입니다.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제 튀르키예의 그 입장이 좀 변화됐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충분히 저희에게 좀 양해를 구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이후에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양해의 메시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눈 감은 사진이 공식 사이트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일찍 발견해서 항의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절차로 저렇게 사진을 선정을 하고 올리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우리 쪽으로 그 사진에 대한 컨펌이 한번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뭐 누가 됐든 간에 저는 저거는 조금 다음에는 저렇게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룩 악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정치하면서 저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인 거죠. 여러 사람하고 악수를 하러 갔는데 처음에 눈을 맞춘 사람은 딴 사람이었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누가 있어서 그 사람하고 악수를 하는데 눈 마주치는 사람한테 빨리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사람하고 끝까지 손을 잡고 악수를 해야 되는지 이제 눈이 먼저 가는 경우가 정치인들 특히 또 있는데요. 악수를 많이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보좌진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는 사항이 그거입니다. 아마 저는 그런 유의 하나였다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말고 너무나 친숙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가다가 그렇게 악수를 했는데 재미있는 건 눈은 가 있었지만 손은 놓지 않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잡고 있었다는 것도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각각이 조금 다른 에피소드와 또 원인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이제 외교가 이만큼 중요하고 또 대통령 한번 나가실 때 얼마나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지 이번 기회에 국민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부터는 그 사진이 눈 감은 사진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 보좌진들과 외교 당국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도 뭐 악수도 많이 해보실 거고 이런 사진도 많이 찍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논란?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경우에도 저렇게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손은 다른 분과 잡는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지 이거는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많은 경우에 정치인들이 그런 예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김연아 의원님 말씀대로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보좌관들이나 또 주변에서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기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이제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습관인지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보통의 정치인들이 그 악수하는 행위와 정상 간의 또 이 모습은 다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쉬움이 매우 크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진이나 또 뭐 그 회담이 좀 연기되고 딜레이되고 이제 이런들은 저간의 사정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치 초보 대통령 그리고 외교 무대 첫 데뷔전 이런 것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었고 또 나토 정상회의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동을 했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더 예의주시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여러 가지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데뷔전이고 초보라고 쳐도 100번 양보해서 의전팀이나 외교부는 풀어드리잖아요. 그분들이 다 첫 데뷔전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실수 뭐 이거는 뭐 다 검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검수해야죠.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나라 정상들은 다 눈 똑바로 뜬 사진이 올라갔는데 우리 대통령도 분명히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금방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프로들이 잘 해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고 또 두 번 실수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배우자 외교에 대한 평가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출신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not bad,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나름 괜찮았다라고 또 평가를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다양한 외교적인 무대에서의 행보를 좀 보인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번 나토 방문권만 본다면 굉장히 뭐 정치 경험이 없으신 영부인으로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여러 가지 드레스 코드라든가 또 자세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그 부인들끼리의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가서 던진 어떤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한인 상가라든가 이런 데 가서 던진 메시지를 보면은 저는 굉장히 외교 오히려 전문가들을 뺨치는 수준으로 해내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일 이번에 나토 방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아까 김 의원님 10년 전에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은 K컬처, K뷰티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세계 정상의 부인이 한국 화장품을 얘기를 하고 한국 음식 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시기획 전문가다 보니까 문화예술과 관련된 많은 사전 지식이나 전문 지식도 있고 요번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왕비의 나이와 관련된 동질감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그 메리드업 여기 와서 한 얘기를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친밀해지는 방법은 지난번의 만남에 연관된 단어나 어떤 사건을 갖고 다시 확인시키면서 그때 내가 당신과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기억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그 메리드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소환을 해서 얘기를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고요. 또 질 바이든 여사도 지난번에 방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또 바이든 대통령과의 인사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못 나눴던 교류를 또 이번에 했다면 그것도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성취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여론조사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와 논외로 의외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잘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참에 조용한 내조 이런 거 하시지 말고 적극적인 내조로 저는 전환하실 필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분야가 어떤 분야가 돼야 될지에 대해서는 또 좀 논란이 또 우리가 뭐 논의해봐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 외교적 성과에서 보여주신 능력은 굉장히 훌륭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일단 패션과 그 미모에 대한 평가들이 굉장히 많고 호기심도 많이 자극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공식적인 그 모습을 보기가 그동안 어려웠고 또 국내에서도 팬클럽을 통한 어떤 사적인 소통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팬클럽 회장의 언행 가지고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 리스크 때문에 국정 수행 지지율이
더 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군 1호기 안에서 처음으로 기자들에게도 지금 인사를 처음 하는 그런 자리였잖아요. 네. 이제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이제 대통령 부인이 되고 있었던 이유이기 때문에 이 3박 5일 동안의 공식 행보가 더 많은 화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큰 실수는 없었다라는 것, 뭐 그런 게 대체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국내에서 지금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나 또 좀 전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사적인 어떤 그 소통 문제 때문에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 3박 5일간의 외교 무대 데뷔전 가지고 국민의 평가가 쉽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고요. 다녀오신 다음에 오늘 돌아오시면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 좀 정리를 하시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그리고 의혹과 관련된 알겠습니다. 것도 서면 답변도 답도 안 하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끔히 정리하고 나서야 국민들의 조금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나토 정상회의 행보가 연일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도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윤석열 대통령 앞서 일부 여론조사들에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조사가 긍정조사보다 높아진 것.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고 보십니까, 김연아 의원? 전통적으로 저희가 뭐 대통령 국정 수행 능력 평가라든가 당의 지지도, 뭐 당의 지지도와는 좀 별도로 국정 수행 평가에서는 이 외교 순방 또 외교적 성과가 조금 새로운 변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공교롭게 데드크로스라고 해서 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주에 귀국하시고 나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지지율이 부진할까라고 보면 뭐 네. 많은 분에서는 김건희 여사도 얘기하고 뭐 인사 얘기도 하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전 세계의 경제 침체, 또 우리도 거기 맞물려서 지금 뭐 주식 시장이 급락하고 있고 또 어제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했던 그 세 가족 예. 경우에도 코인 투자 실패가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런 지금 잠재적 신용 불량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사람들이 있는지라고 보면 저는 분명히 윤석열 정부가 다가올 경기 침체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버틸 힘, 새로운 희망을 주는 데는 좀 미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결국은 지금 지지율 부진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여러 가지 뭐 정책 추진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초 선거 기간 동안보다는 좀 과감한 개혁이라기보단 조금 저는 시장의 상황을 너무 예의주시하는 좀 소심성, 신중성 정책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것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좀 이런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난제가 많은데요. 예. 지금 이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임금 상승에 대한 압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노조들의 어떤 반발 움직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악순환처럼 지금 계속 우리 경제에 굉장히 쓰나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면 정말 앞으로의 정부의 실력 발휘는 이제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작부터 사실 그 긍정평가가 그닥 높게 출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보니까 과연 이게 금방 상승될 수 있는 수준인 것인지, 데드크로스가 금방 극복될 것인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 상황을 보고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한 걸 보면 이게 쉽게 극복되기는 어렵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연아 전 의원은 저도 어떤 일부 의견이십니까?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첫 시작 때 보통 높은 지지율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요. 이제 점점 하향 추세화되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 첫 출발에서 지금 거의 이제 2달이 가까워지는데 이것이 반등하지 못하고 정체 내지는 하락을 했는데 경기 상황이 이러면서 다시 지지율이 급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변수가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 이제 시기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부터의 주안점은 뭐냐면
이 정부에 대한 그 기대가 지금 어떤 소망이나 확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 연결고리를 네. 사실 끊어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지지율 급등보다는 꾸준한 상승세를 어떻게 계속 끌고 가느냐, 거기에는 신뢰, 또 정부의 실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일하는 정부, 실력 있게 일하는 정부를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지율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분석하십니까? 취임 초반에 7, 80% 지지율을 안고 시작하는 대통령들도 마지막에는 추락하고 끝나죠. 그런데 이렇게 낮은 그 지지율로 출발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니까 정부 여당 쪽에서는 낮게 시작했으니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초긍정의 마인드로 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 외교 무대에서 오늘 귀국하시면 정말 산적한 더 많은 이 문제들이 있고 더 많은 리스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그 9,620원 정해진 거 가지고도 지금 굉장히 큰 불씨로 남아 있는 거고요. 예. 노사가 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인사 문제가 지지율 낮은 것의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지금 교육부총리하고 복지부 장관 엄청난 그 부적격 인사들 때문에 임명을 강행하면 정말 큰 문제고 또 국회도 열리지 않고 있어서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사 문제가 잠재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 임명하고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 임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 드림팀, 경제 원팀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뭡니까? 한덕수 총리는 KDI 홍정표 원장 때문에 마치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나가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경호 부총리는 대기업들 임금 인상하는 거 자제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가 단순히 세계 경제의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가 단순히 그거에 영향받는 것뿐일까요? 그래서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꼼꼼히 살펴야 될 텐데 남아있는 문제들은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쉽지 않은 그런 리스크들만 계속해서 남아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는 외교도 그렇고 대북 문제도 그렇고 인사 문제도 그렇고 또 여야 간의 문제도 그렇고 제일 그중에서 문제되는 거는 이제 민생, 경제, 물가 이런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이제 폭발 직전에 어느 순간 잃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반등이 되겠습니까? 예. 더 떨어질 일만 남았겠죠. 그렇다 보니 원구성을 하루라도 빨리 해서 민생에 대해서 돌보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원구성 협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단 원래 오늘 본회의를 열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다음 주 월요일 4일에 다시 열겠다라고 연기를 한 상황입니다. 조금은 더 협상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국민들의 그런 기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인내하면서 국민의힘이 주말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어떤 새로운 그런 양보안을 갖고 올 것인지를 저희가 기다리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적인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봐도 원천무효일 뿐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반쪽짜리 의장으로서 전체 국회의원과 전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야가 일단은 협상을 좀 더 해보겠다라고 시한을 더 연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두 당의 입장이 크게 바뀐 건 아닙니다. 같은 평행선상에서 시간만 더 늘어난 상황인 건데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뭐 지금 경제도 너무 어렵고 누가 좀 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이거 양쪽에 다 책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는 했지만 국회에 뭐 170석에 가까운 석이 지금 민주당과 범민주계, 범야당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선되고 나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거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야당 코스프레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야당 보통 우리 야당하면 여당은 힘이 세고 야당이 힘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처음 출발할 때 저도 기억하는데 1년 내내 했던 게 뭐냐면 전 정권 탓을 했습니다. 네, 뭐 전 정권이 잘못해서 뭐 이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는 윤석열 정부는 그거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 말기에 뭐 주요 정책 기관들, 연구기관들, 기관장들 다 인사임명 강행해서 지금 뭐 나가라고 말로만 하지 실제로 내쫓을 수도 없는데 일할 수 있는 손발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잡혀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모두가 똘똘 모아 힘을 모아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헤쳐나가도 이게 해결이 될까 말까 하는데 사방의 방관자들, 방해자들 그리고 안 됐으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을 좀 못 풀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심술 부리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데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건 다 차지하더라도 국회 입장을 보면 1년 전에 법사위를 양보하기로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만 갑자기 사개특위가 튀어나오고 사개특위 안에 구성 문제를 갖고 자꾸만 조건이 붙으면서 원내 구성을 늦췄던 게 누군지 한번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야당의 심술 방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어야 될 게 여당의 역할이고 저는 여당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쯤 이렇게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조금씩 더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 또 복지부 장관 임명 시급합니다. 두 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야당의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나요? 빨리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청문회를 해서 정정당당하게 문제를 지적시키고 낙마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낙마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으십시오. 이렇게 원구성 핑계대고 청문회도 안 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강제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만 몰고 가면서 그것을 갖고 임명 강행이라고 하는 저는 정말 이런 무책임한 야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여당도 책임 있게 이 모든 것들을 수습하고 또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이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책임이 더 민주당에 있다. 이런 의견이신데 어떻습니까? 그런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단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며칠 연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반기 국회 원구성할 때 민주당의 독주가 있었죠. 또 그것 때문에 심판받은 바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와중에 필리핀 특사로 가신 거는 비판받아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없는 가운데 또 이제 원래 예정대로 하면 오늘 강행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됐던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권 원내대표가 이제 내일 귀국하신다고 알려져 있는데 돌아오시면 양당 원내대표 간에 또 협상을 하고 타협점을 찾아야겠죠. 찾을 아마 수 있겠습니까? 주말 사이에. 관건은 그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기고 필리핀에 계시는 동안에 강행하지는 않겠다라는 그 어떤 최소한의 의지의 표명 뭐 이런 예. 거라고 그런 뜻을 보인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마지막까지 타협점을 찾아보겠다 이런 건데 이미 민주당에서 이제 제시한 여러 가지 뭐 안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뜻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극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7월 1일 날 비상대기령 떨어졌다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좋아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원내대표가 돌아와서 협상이라는 게 여야 간의 협상이라는 게 어떻게 일방적으로 다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네. 주고 받고 이런 게 협상이고 타협인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사개특위 참여하는 문제랄지 권한쟁의 심판 청구 그거 취하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안을 또 국민의힘에서 제시를 한다면 분명히 타협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말 사이에 저는 찾을 수 있고 또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냥 연기시켜 놓고 재원절도 지금 내일 모레잖아요. 네.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재원절에 국회의장 원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국회가 재원절을 맞이해야 되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는 막아야겠죠. 그래서
주말 사이에 좀 묘수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도 최대한 양보하면서 권 원내대표 또 기다렸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성의를 보여야죠. 국회 정상화를 외치는 쪽은 늘 역대 여당이었지 야당이 이렇게 정상화해야 된다고 외치는 모습도 좀 신기한 풍경이긴 합니다. 예. 이렇게 뭐 어떤 주말에 새로운 양보안을 갖고 오는지 기다린다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 주말 사이에 어떤 입장이 좀 바뀌어서 다른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아마 지금도 물밑에서는 끊임없이 얘기가 오갈 겁니다.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는 건 국민들한테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마 저는 그거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본회의를 강행하려고 하다가 연기한 것은 저는 충분히 국민의 민심을 의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 뭐 요즘 뭐 해외 나가 계신다고 일을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또 원내 수석 부대표에게도 여러 가지 소통하시면서 저는 일을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법사위 문제와 관련된 것들은 저는 이제 원칙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 전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21대 초기에 상임위와 원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독재적으로 원구성을 집행한 것 다 국민 모두가 아십니다. 그럼 그걸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누가 양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을지라고 보면 자꾸만 이 여야의 그런 이 말 표현 갖고 이 본질을 저는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예. 지금은 정말 민생 경제를 향해서 누구나 다 힘을 합치자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계속 국회 구성이 지연되는 데는 둘 다 여야 모두에게 또 책임이 있어서 거기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협상이 있어야 4일의 본회의가 합의하에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주말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먼저 좀 보면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현장 행보를 좀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친윤계 대표적인 김정재 의원 지역구 포항을 찾은 데 이어서 이번엔 어제 월성 원자력 본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까지 좀 밀어가면서 이렇게 방문을 한 걸 두고 어떤 행보겠느냐. 과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를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힘을 싣는 같이 하는 행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왜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것도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당대표 굉장히 뭐랄까 영리하신 분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걸 강조하시는지 알고 그걸 지원하겠다는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좀 시끄럽습니다. 네. 최고위원 할 때도 뭐 거기에도 손을 피했다, 노르고 악수라고 하나요, 거기야말로. 뭐 어깨를 툭툭 치고 또 지명직 최고위원을 갖고도 뭐 서로 약간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집안이 시끄러우면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당의 지도부. 그럼 의도적으로 최고위원 회의를 피했다라고 뭐 보세요? 저는 충분히 안에서 뭐 논의해봐야 계속 가십거리나 쏟아져 나오니 그거보다는 내가 국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지금 대통령께서 탈원전에 대한 비판과 또 건설적인 원전으로서의 복귀를 얘기하고 계시니 또 지금 무더위가 진행이 되면서 올해도 전력난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고 또 전기료 지금 인상 때문에 국민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부가 좀 시끌시끌하면서 굉장히 내부 안에서의 어떤 본인이 당 대표로서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고심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얄미운 무기다. 당에서 보면. 예. 적과의 싸울 때 전쟁에서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 정치에서도 본인의 주장과 또 이런 것들을 설파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만큼 파워풀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얄밉지만 버릴 수 없는 아니 근데 그 얄밉다는 건 뭐냐면 뭐 본인도 포에니 전쟁을 언급하면서 한니발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게 결국은 전쟁에서 이겨도 원내 정치를 이기지 못하면 완전한 승리를 못한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내부에서 저는 그 얄밉다라는 것이 이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부각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이준석 아. 당대표의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지금 와서 보면 약간 이것에 대한 균형이 맞지 않아서 본인의 여러 가지 치적과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절하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안타깝고요. 어제 오늘부터 이제 뭐 민주당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원내에서 공격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젊은 정치인이 이렇게 보수당 안에서 이제 또 쫓겨나간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니 오늘부터 좀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자업자득이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준석 당대표의 편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예. 어려운 사퇴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저는 사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징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사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중징계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네. 저는 지금까지의 보면 그게 중징계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단순히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막 사퇴해야 된다 압력하는 것은 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번에 조금 높이 평가할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당이었으면 당대표가 윤리위에 회부까지 됐겠습니까? 뭐 5만 가지 핑계를 대고 또 거기에 다른 이유를 달아서 윤리위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국민의힘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요. 당대표도 예외는 없다. 그래서 이제 윤리위에 회부가 된 건데 저는 이 윤리위의 결과에 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경징계라는 전제하에 경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당대표를 흔드는 일 또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국민의힘이 30대 당대표를 선출하고 새롭게 나가는 새로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어떤 윤리위 결과가 나오면 누구도 그 이상의 내홍을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그게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김유정 의원께는 제가 민주당 상황에 대한 질문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경찰이 이재명 의원 그 비선 캠프 의혹과 관련해서 GH 압수수색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대 준비가 한창인 상황인데 이재명 의원에게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재명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고 말끔히 해소하고 이후에 어떤 후위를 도모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죠. 예. 부산의 김혜영 전 의원을 포함해서 그런 우려가 당내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점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지금 뭐 김혜경 여사의 법카 논란, 129군데 전격 압수수색이랄지 성남 FC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안고 과연 대표에 출마해서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으로서도 당에 또 다른 대표 리스크가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고 만약에 당 대표가 됐을 때 그리고 과거처럼 이거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모두가 똘똘 뭉쳐서 함께 이걸 극복하자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이 남는 거고요. 만약에 대표 출마해서 된다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재명 의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부터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당도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가 더 문제다. 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어제 경기 도시공사인가요? 여기 예. 이제 그 GH 압수수색하고 했는데 대선 때 불거진 문제였잖아요. 그 옆집에 뭐 캠프가 아니었나 이제 이런 뭐 의혹과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선거법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된다면 향후에 지금 무리를 해가면서 대선 직후에 곧바로 또 재보선 출마 그리고 또 당대표까지 연달아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음 대선 출마가 사실은 네. 포석이잖아요. 누구나 알다시피. 그랬는데 이게 어쩌면 잠재적으로 가장 큰 그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이게 향후 이 문제가 유죄가 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그렇죠. 박탈되니까요. 그러면은 뭐 아무리 당대표 출마해서 설사 된다 하더라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다른 어떤 그 법적인 지금 문제들보다도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크게 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우려가 됩니다. 예, 양당 상황 참 복잡합니다. 주말간에 또 변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아, 김유정 두 분의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